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 그 너머에 펼쳐진 광활한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는 우주의 끝, 그리고 그 끝 이후에 무엇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조용한 질문입니다. 빅크런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설적 종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무엇이 뒤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파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관측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해석하려는 연구자들의 조용한 작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주의 운명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측정값들의 일치와 불이일치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함께 이 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사이로 우리의 탐구가 천천히 펼쳐집니다. 2015년 12월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한 사무실은 조용합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초신성 광도 곡선이 표시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바리온 음향 진동 측정 결과를 담은 출력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방에서 일하는 분석가들은 우주의 팽창을 기록하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조용하고 반복적입니다. 매일 밤 망원경이 수집한 빛을 보정하고 이전 측정값과 비교하고 작은 편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주론 연구에서 혁명적 발견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진전은 이런 작은 검증 작업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언덕이 보입니다. 해가 지고 있고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적들 사이로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곡선은 우주의 팽창 역사를 나타냅니다. 과거에 빛이 출발한 순간부터 현재 그 빛이 도착하는 순간까지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100년 전에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먼 은하들에서 오는 빛이 적색 편의를 보인다는 관측이 그 증거였습니다. 빛의 파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광원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드윈 허블이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이후 우주론은 하나의 기본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팽창이 있다면 그 팽창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느려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빨라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더 정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해 왔습니다. 허블의 시대에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별들이 거리 측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별들은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하며 그 변광 주기와 절대 밝기 사이에 알려진 관계가 있습니다. 주기를 측정하면 절대 밝기를 알 수 있고 절대 밝기와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페이드 변광성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은하에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더 먼 거리를 측정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레이형 초신성은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핵심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유형의 초신성은 백색 과해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기다가 임계 질량에 도달했을 때 폭발하면서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폭발이 거의 일정한 밝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 전체에 걸쳐 같은 와트수의 전구가 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표준 광원의 겉보기 밝기를 측정함으로써 그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초신성일수록 더 어둡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색과해성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한 후 남는 잔해입니다. 이 천체는 지구 정도의 크기에 태양 정도의 질량이 압축되어 있어서 밀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백색과해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고 서서히 식어가며 빛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백색과해성이 동반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동반성에서 물질이 백색과해성으로 흘러들어오면 백색과해성의 질량이 점차 증가합니다. 질량이 증가하면 중력이 강해지고 내부 압력과 온도가 올라갑니다. 질량이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불리는 임계값, 약 태양 질량의 1.4배에 도달하면 백색과해성 내부에서 탄소 핵융합이 폭발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1A2형 초신성입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A2형 초신성은 거의 일정한 조건에서 폭발합니다.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도 거의 일정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폭발의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패턴, 즉 광도 곡선의 모양에 약간의 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 변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광도 곡선의 모양과 최대 밝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각 초신성의 절대 밝기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8년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팀이 거의 동시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1A2형 초신성들이 예상보다 더 어둡게 관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초신성들이 예상보다 더 멀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은하들을 서로 밀어내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현대 우주론의 근본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슈퍼노바 우주론 프로젝트와 하이제트 초신성 탐사팀, 이 두 팀은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독립적인 팀들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각 팀은 서로 다른 망원경을 사용했고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일치했다는 것은 그 결론이 특정 방법론의 인공물이 아니라 실제 우주의 성질을 반영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발견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미트, 애덤 리스가 가속 팽창의 발견으로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은 발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가속 팽창이 확인된 이후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원인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그것의 정체를 모른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직접 관측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존재는 오직 우주의 팽창 역사를 통해서만 추론됩니다. 현재의 표준 우주론 모형인 람다 CDM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라는 형태로 포함됩니다. 우주 상수는 공간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 밀도로
우주가 팽창해도 그 밀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수학적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이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관측 데이터와 잘 맞아왔습니다. 우주 상수라는 개념은 사실 아인슈타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을 때 그는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영원히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우주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은 정적인 우주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중력이 있고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정적인 우주는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를 도입했습니다. 우주 상수는 중력에 대항하는 반발력을 제공하여 우주를 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후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를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정적인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상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8년의 발견 이후 우주 상수가 부활했습니다.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력에 대항하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우주 상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틀린 이유로 옳은 것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정적 우주를 위해 도입한 상수가 실제로는 가속 팽창 우주를 설명하는 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함이 항상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주 상수가 정말 상수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무언가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우주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넓은 시간 범위에 걸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진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꿨습니다. 고전적으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진공은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활발한 곳입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 보존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입자 반입자 쌍이 생성되었다가 다시 소멸합니다. 이 과정은 진공에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진공 에너지는 우주 상수의 자연스러운 후보입니다. 진공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에너지는 공간 자체에 내재된 것이고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진공 에너지와 관측된 암흑 에너지 밀도 사이에 엄청난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적 계산은 관측값보다 120 자릿수나 큰 값을 예측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불일치 중 하나이며 우주 상수 문제라고 불립니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상쇄 메커니즘이 있어서 진공 에너지의 대부분이 취소된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계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다중 우주와 인류 원리입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 우주는 서로 다른 우주 상수 값을 가진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값은 단순히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 가능한 값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관측적으로 우주 상수 모형은 잘 작동합니다. 초신성 거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은하 분포, 이 모든 관측들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 총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고 그 성질이 우주 상수와 일치한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일치한다는 것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밀한 측정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 줄여서 BAO라고 불리는 현상은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현상의 기원은 우주의 아주 초기,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점까지 우주는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였고 빛과 물질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속에서는 음파가 전파되었고 이 음파는 물질의 밀도에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원자가 형성되었을 때 빛은 물질에서 분리되어 자유롭게 퍼져나갔고 음파의 전파는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음파가 이동한 거리는 물질 분포의 특징적인 척도로 각인되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양자 요동에 의해 아주 작은 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평균보다 조금 더 밀도가 높았고 다른 곳은 조금 더 남았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중력이 물질을 끌어당기며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플라즈마의 압력이 물질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두 힘의 경쟁이 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음파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빛의 속도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속도로 38만 년 동안 이동했습니다. 이 거리를 음향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주에서 이 거리는 약 1억 5천만 파섹 또는 약 5억 광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리온 음향진동의 특징적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오늘날에도 은하들의 분포에서 관측됩니다. 은하들 사이의 거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특정한 거리에서 은하 쌍이 약간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징적 거리가 바로 바리온 음향 진동의 흔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거리의 실제 크기가 초기 우주의 물리학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척도는 우주 전체에 걸쳐 같은 실제 길이를 가지는 표준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적색 편의에서 이 척도의 겉보기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우주의 팽창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자로서의 바리온 음향 진동은 초신성과 다른 장점을 가집니다. 초신성은 개별 천체이고 각각에 대해 밝기와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반면 바리온 음향 진동은 은하들의 통계적 분포에서 나타납니다. 개별 은하의 정확한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은하들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바리온 음향 진동은 체계적 오차의 종류가 다르고 초신성과 독립적인 검증을 제공합니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주도하는 암흑 에너지 분광 장치, 영어로 대시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바리온 음향 진동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애리조나주 킷피크 국립천문대에 설치된 이 장치는 매일 밤 수천 개의 은하와 퀘이사로부터 빛을 수집합니다. 5천 개의 광섬유가 정밀하게 배치되어 각 천체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기록합니다. 이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를 측정하면 각 천체까지의 거리와 그 천체가 존재하던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수백만 개의 천체에 대해 모으면 우주의 3차원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킷피크 국립천문대는 애리조나주 투손 남서쪽의 사막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약 2,000m의 고지대에서 건조한 기후와 맑은 하늘이 천문 관측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시가 설치된 메이올 망원경은 직경이사 미터의 반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1973년에 건설되었지만 대시의 설치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시의 핵심은 5,000개의 로봇 광섬유 위치 결정 장치입니다. 각 광섬유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목표 천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관측이 시작되기 전 컴퓨터가 각 광섬유의 목표를 계산하고 로봇팔이 광섬유를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은 약 2분이 걸립니다. 일단 배치가 완료되면 망원경은 약 20분 동안 노출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5,000개의 천체에서 오는 빛이 동시에 수집됩니다. 수집된 빛은 분광기로 보내집니다. 분광기는 빛을 파장별로 분해하여 스펙트럼을 만듭니다. 각 스펙트럼에서 연구자들은 특징적인 흡수선이나 방출선을 찾습니다. 이 선들은 특정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선들의 파장이 실험실에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측된 파장과 실험실 파장을 비교하면 적색 편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론에서 거리와 시간의 척도입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천체는 더 멀리 있고 빛이 더 오래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적색 편의가 1이면 빛이 출발한 이후로 우주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적색 편의가 2면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대시는 적색 편의 0.1에서 3.5까지의 범위를 관측합니다. 이것은 약 130억 년의 우주 역사를 포괄합니다. 2014년 4월 대시협력단은 첫 번째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600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관측 결과들, 특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초신성 측정과 결합했을 때 흥미로운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완벽한 상수가 아닐 수 있다는 미묘한 암시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암시와 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발표는 미국 물리학회 4월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장은 청중으로 가득 찼고 발표자의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등고선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다양한 세계 영역은 서로 다른 데이터 조합이 선호하는 매개 변수 공간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은 겹쳤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미묘한 불일치가 암흑 에너지 진화의 암시였습니다. 2012년 3월 대시는 더 확장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약 1,500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가 포함되었으며 관측 범위는 약 110억 년의 우주 역사를 포괄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이전과 비슷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다시 한번 신중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관측 자료들과의 조합에 의존하며 그 조합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대시 디렉터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흥미롭고 더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언어입니다. 조심스럽고 조건적이며 추가 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우주론에서 단일 측정은 거의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여러 독립적인 방법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힘을 얻습니다. 초신성 측정과 바리온 음향 진동 측정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분석이 서로 다른 체계적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선호한다면 그 결과는 신뢰할 만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방법이 다른 방법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측정 오차나 분석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별을 위해서는 시간과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학 저널리스트들은 대시의 결과를 다양하게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우주론의 혁명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다른 일부는 더 신중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연구진은 후자를 선호했습니다. 아직 혁명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힌트는 발견이 아닙니다. 힌트는 더 조사해야 할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했습니다. 이 복사는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방출된 빛으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플랑크의 정밀한 측정은 초기 우주의 조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추출된 우주론적 매개 변수들, 예를 들어 우주의 곡률, 물질 밀도, 허블 상수 등은 다른 모든 늦은 시기 측정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빅뱅의 장황입니다. 초기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원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이 플라즈마 속에서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산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약 3000 켈빈 정도에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재결합 이후 빛은 더 이상 산란되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출된 빛이 오늘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관측됩니다. 물론 빛의 파장은 우주의 팽창에 의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가시광선이었던 것이 지금은 마이크로파 영역에 있습니다. 그 온도는 약 2.725 켈빈으로 절대 0도보다 겨우 몇 도 위입니다. 플랑크 위성은 이 배경 복사의 온도를 전 하늘에 걸쳐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평균 온도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지만 100만 분의 1 수준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온도 이 방송은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을 반영합니다. 밀도가 높았던 곳에서 온 빛은 약간 더 차갑고, 밀도가 낮았던 곳에서 온 빛은 약간 더 따뜻합니다. 이 온도 이방성의 통계적 패턴은 초기 우주의 물리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 척도에서 온도 변이의 크기를 측정하면 가군동량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곡선이 얻어집니다. 이 곡선의 모양은 우주의 기하학, 물질, 밀도, 바리온 밀도, 허블 상수 등에 민감합니다. 플랑크 데이터에서 이 곡선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론적 예측과 비교함으로써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 데이터와 바리온 음향 진동 측정을 결합하면 우주의 곡률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제한이 얻어집니다. 현재의 증거는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평탄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평탄하다는 것은 우주의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평행선은
영원히 평행을 유지하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정확히 180도입니다. 이 결과는 우주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우주의 기하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의 곡률, 음의 곡률, 그리고 영의 곡률입니다. 양의 곡률 우주는 구의 표면과 비슷합니다.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충분히 멀리 가면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음의 곡률 우주는 말 한 장 모양과 비슷합니다. 무한히 펼쳐지며 평행선은 발산합니다. 영의 곡률, 즉 평탄한 우주는 무한한 평면과 비슷합니다. 평행선은 영원히 평행을 유지합니다. 만약 우주가 양의 곡률을 가진다면, 즉 구의 표면처럼 휘어 있다면 팽창은 언젠가 멈추고 수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빅크런치로 이어지는 한 가지 경로입니다. 하지만 관측된 곡률이 거의 0이라면 이 단순한 기하학적 논증만으로는 수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빅크런치가 가능하려면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암흑 에너지의 성질 변화입니다. 플랑크 협력단의 최종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곡률 매개 변수 오메가 K는 0.001에 플러스 마이너스 0.002입니다. 이것은 0과 통계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정확히 평탄한지 아니면 아주 약간 휘어 있는지는 이 측정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곡률이 있더라도 매우 작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은 W라는 매개 변수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매개 변수는 암흑 에너지의 압력과 에너지 밀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우주 상수의 경우 W는 정확히 -1입니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반대로 -1보다 작으면 밀도가 증가하여 팽창이 더욱 가속됩니다. 대시의 초기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W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W의 물리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프리드만 방정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방정식은 우주의 팽창을 지배하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에서 팽창 속도의 변화율, 즉 가속도는 우주 내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와 압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양의 에너지 밀도와 양의 압력 또는 무시할 만한 압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중력은 항상 인력이고 팽창을 낮춥니다. 하지만 W가 마이너스인 물질은 다릅니다. 음의 압력은 중력적으로 반발력처럼 작용합니다. W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이 반발 효과가 인력을 이기고 팽창을 가속시킵니다. W가 정확히 -1인 우주 상수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관측된 가속 팽창은 이런 종류의 물질, 즉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만약 W가 과거에는 -1보다 컸다가 점차 -1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것은 암흑 에너지가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W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1을 넘어서 0보다 크게 된다면 암흑 에너지는 더 이상 팽창을 가속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물질의 중력이 암흑 에너지의 반발력을 이기게 된다면 팽창은 멈추고 수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빅크런치로 가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순전히 추측입니다. 대시와 다른 관측 프로그램들이 측정하는 것은 과거의 팽창 역사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그 역사를 외삽해야 하고, 외삽은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더욱이 W가 변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변할지는 현재의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미나실에 불이 꺼지고 화면에는 단 하나의 기호만 남아 있습니다. W. 책상 위에는 곡률과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거동을 나타내는 등고선, 그래프 등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백에는 연필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조용한 장면은 우주론 연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극적인 선언이 아니라 점진적인 제약의 강화입니다. 한 대학원생이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등고선의 모양이 약간 변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 후 선호되는 매개 변수 영역이 조금 이동했습니다. 이 이동이 통계적 요동인지 아니면 실제 신호인지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생은 내일 분석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빅 크런치를 말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빅 크런치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수축이 시작되어 결국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압축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빅뱅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적인 묘사일 뿐, 물리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측이 되려면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척도인자라고 불리는 양입니다. 척도인자는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현재를 1로 정규화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척도인자가 증가하고 수축하면 감소합니다. 빅 크런치는 척도인자가 증가해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 즉 척도인자의 시간 미분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수학적 조건입니다. 척도인자를 A 오브 T라고 쓰면 허블 매개 변수는 A의 시간 미분을 A로 나눈 것입니다. H equal A 닷 오버 A. 현재 우주에서 허블 매개 변수는 양수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빅크런치가 일어나려면 허블 매개 변수가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A단이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척도인자의 1차 미분이 양수일 뿐 아니라 2차 미분도 양수라는 뜻입니다. 빅 크런치가 일어나려면 먼저 2차 미분이 음수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팽창이 감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미분이 0을 지나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팽창이 멈추고 수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두 전환점은 각각 측정 가능한 사건입니다. 프리드만 방정식의 두 번째 형태, 가속 방정식은 2차 미분을 에너지 밀도와 압력에 연결합니다. A 더블 닷 오버 A 이퀄 마이너스 4파이g 오버 3 타임즈 로 플러스 3p. 여기서 로는 총 에너지 밀도이고 p는 총 압력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로 플러스 3p가 양수이면 가속이 음수, 즉 감속입니다. 로 플러스 3p가 음수이면 가속이 양수, 즉 가속 팽창입니다. 일반적인 물질과 복사는 로 플러스 3p가 양수입니다. 따라서 물질과 복사만 있는 우주는 항상 감속 팽창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의 W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서 로 플러스 3p를 음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측적으로 팽창 속도의 변화는 거리 적색편이 관계의 곡률로 나타납니다. 가속 팽창 우주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천체가
순수한 허블 법칙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감속 팽창 우주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연구자들이 초신성과 바리온 음향 진동과 기타 거리 지표들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 공률을 정밀하게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블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는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적색 편이이고 세로축은 거리 지표입니다. 초신성의 경우 거리 지표는 거리 모듈러스, 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입니다. 가속 팽창 우주에서 먼 초신성은 감속 팽창 우주에서보다 더 어둡게, 즉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98년의 발견은 바로 이 효과를 관측한 것입니다.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와 바리온 음향 진동 측정을 결합한 분석에 따르면 우주의 공률 매개 변수는 0에 매우 가깝습니다. 이 결과는 우주가 평탄하거나 거의 평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탄한 우주에서는 기하학만으로 빅크런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빅크런치가 가능하려면 에너지 성분들의 진화, 특히 암흑 에너지의 거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검증의 사다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빅크런치 또는 그것으로 향하는 전환점을 주장하려면 여러 독립적인 측정들이 일관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초신성 거리, 바리온 음향 진동 척도, 약한 중력 렌즈 효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이방성,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그것은 분석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약한 중력 렌즈 효과는 우주론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도구입니다. 정형에 있는 물질의 중력이 배경 은하에서 오는 빛의 경로를 휘게 합니다. 이 효과는 배경 은하의 이미지를 미세하게 왜곡시킵니다. 개별 은하에서 이 왜곡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하들은 원래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하들의 왜곡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정형 물질의 분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약한 렌즈 효과의 강도는 정형 물질의 양과 우주의 기하학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이 효과를 측정하면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매개 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제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위성과 베라 루빈 천문대가 이 측정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에서는 초신성 데이터세트의 선택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초신성 편찬 카탈로그를 사용하면 암흑 에너지 매개 변수에 대한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 오차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시의 결과가 진정한 물리학적 신호인지 아니면 특정 데이터 조합의 인공물인지를 구별하려면 더 많은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판턴 플러스 샘플은 현재 가장 큰 1A2형 초신성 편찬입니다. 1500개 이상의 초신성이 균일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샘플에도 선택 효과와 보정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떤 초신성이 발견되고 관측되는지는 관측 프로그램의 전략에 의존합니다. 광도 곡선의 보정에 사용되는 관계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우주론적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활발한 연구 주제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또는 정확히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우주론은 신뢰를 얻습니다. 연구자들이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고 명시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이 분야가 성숙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에서
확실성을 드뭅니다. 대부분의 결론은 조건부입니다. 이 데이터와 이 분석 방법을 사용할 때 이 결과가 선호된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결론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밤하늘 아래 망원경 도움이 천천히 회전합니다. 기계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오직 추적 모터의 미세한 진동만이 움직임을 알립니다. 관측자는 장노출로 먼 은하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미지에는 수천 개의 관점이 담겨 있고 그 광점 하나하나가 수백만 또는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주의 과거는 이렇게 현재에 도착합니다. 망원경의 시야는 보름달보다 작은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영역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고 그 별들 주위에는 행성들이 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축이 시작된다면 그 첫 번째 징후는 무엇일까요? 극적인 시각적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수축은 우주 전체에 걸쳐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 속도는 처음에는 매우 느릴 것입니다. 적색 편의가 아닌 청색 편의가 관측되기 시작하려면 수축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 패턴의 변화입니다. 팽창 역사를 재구성할 때 연구자들은 허블 매개 변수 h를 적색 편의의 함수로 측정합니다. h 오브 z라고 쓰는 이 양은 각 적색 편의, 즉 각 시점에서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가속 팽창 우주에서 이 함수는 특정한 형태를 가집니다. 감속 팽창 우주에서는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팽창에서 수축으로 전환되는 우주에서는 이 함수가 0을 지나 음수가 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h 오브 z뿐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 천체를 관측하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h 오브 z는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이론 모형에 의존해 외삽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h 오브 z에서 추세를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지 아닐지에 대해 제한된 추론이 가능합니다. h 오브 z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주시계입니다. 은하들의 나이를 측정하면 서로 다른 적색 편이 사이의 시간 간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이 변화와 시간 변화의 비율이 h 오브 z를 직접 줍니다. 이 방법은 바리온 음향 진동이나 초신성과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축의 또 다른 예상 징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에너지 변화입니다. 현재 이 복사의 온도는 약 2.725 켈빈입니다. 빅뱅 직후에는 훨씬 더 뜨거웠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이 늘어나고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수축하기 시작하면 이 과정이 역전됩니다. 파장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증가하며 배경 복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매우 느릴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릴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의 온도 변화는 현재 측정 기술로는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축의 초기 단계는 팽창의 후기 단계와 구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 다 거의 정적인 우주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경 복사 온도의 장기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류 문명의 시간 척도에서 우주의 팽창률 변화는 무시할 만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배경 복사 온도의 변화는 측정 한계 이하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의 궁극적 운명은 직접적인 관측보다는 이론적 외삽에 의존합니다. 대규모 구조의 성장도 수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우주에서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 뭉치면서 더 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하단, 최운하단, 그리고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와 벽이 그것입니다. 팽창은 이 뭉침을 방해합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서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가속 팽창은 이 방해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밀도 요동의 성장률은 시그마 8라는 매개 변수로 정량화됩니다. 시그마 8는 8메가파섹 척도에서 밀도 요동의 평균 크기입니다. 이 값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물질 우세 시대에는 요동이 성장하고 암흑 에너지 우세 시대에는 성장이 억제됩니다. 시그마 8의 현재 값과 그 진화를 측정하면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축이 시작되면 이 역학이 바뀝니다. 공간이 줄어들면 물질이 더 쉽게 뭉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의 성장 속도가 변하고 은하 군집의 통계적 특성이 달라집니다. 약한 중력 렌즈 효과, 즉 정형 물질에 의한 배경 은하 이미지의 미세한 왜곡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측정 가능하며 독립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합니다.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 줄여서 ACT로 불리는 이 망원경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조한 고지대에서 망원경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합니다. 플랑크 위성이 은퇴한 후 ACT와 유사한 지상 망원경들이 배경 복사 연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작은 각도 척도에서 복사의 이방성을 측정하며 초기 우주의 조건에 대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마이크로파 관측에 이상적입니다. 수증기는 마이크로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습한 지역에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아타카마의 해발 1000m의 고지대에서 대기는 충분히 투명합니다. ACT의 측정 결과는 플랑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일부 매개 변수에서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이 통계적 요동인지, 체계적 오차인지, 아니면 새로운 물리학의 암시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주론에서 이런 긴장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디에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허블 긴장이라고 불리는 불일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 측정, 예를 들어 플랑크와 바리온 음향 진동에서 추론된 허블 상수와 후기 우주 측정, 예를 들어 세페이드와 초신성에서 직접 측정된 허블 상수가 서로 다른 값을 줍니다. 차이는 약 5%이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이 불일치가 왜 존재하는지는 아직 수수께끼입니다. 허블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습니다. 초기 암흑 에너지, 뉴트리노의 추가적인 자유도, 초기 우주의 자기장, 원시 블랙홀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측정 중 하나에 아직 파악되지 않은 체계적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진정으로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예산입니다. 물질의 중력은 팽창을 낮추려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적어도 현재의 이해에 따르면 팽창을 가속합니다. 복사의 에너지 밀도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보다 더 빠르게 희석됩니다. 곡률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관측은 곡률이 무시할 만하다고 시사합니다. 이 모든 성분들의 상호작용이 우주의 팽창 역사를 그리고 미래의 진화를 결정합니다. 에너지 밀도의 진화는 각 성분의 상태 방정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상대론적 물질은 W가 0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 밀도는 부피의 반비례, 즉 척도인자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상대론적 복사는 W가 3분의 1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척도인자의 4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우주 상수는 W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일정합니다. 이 관계들 때문에 우주의 역사는 서로 다른 성분들이 차례로 우세한 시대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에는 복사가 우세했습니다. 약 4만 년 후 물질이 복사를 추월하고 물질 우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수십억 년 후 암흑 에너지가 물질을 추월하고 암흑 에너지 우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 우세 시대에 있습니다. 표준 람다 CDM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상수입니다. 우주가 팽창해도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물질의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흑 에너지가 에너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팽창은 영원히 가속되고 물질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며 우주는 차갑고 어둡고 텅 빈 상태로 향합니다. 이것은 열적 죽음 또는 빅프리즈라고 불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열적 죽음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영원히 팽창합니다.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우리 은하와 가까운 국부 은하군을 제외한 모든 은하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밖으로 사라집니다. 별들은 핵융합 연료를 소진하고 죽습니다. 백색 과해성은 서서히 식어서 흑색 과해성이 됩니다. 중성자별도 식습니다.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서서히 증발합니다. 이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작은 별들이 연료를 소진하는데 수조 년이 걸립니다. 백색 과해성이 완전히 식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는 10의 67 제곱년이 걸립니다. 은하 질량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는 10의 100 제곱년이 걸립니다. 이 시간 척도에서 현재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면 언젠가는 물질의 중력이 다시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팽창은 멈추고 수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축이 계속되면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상승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한 점에서 만나는 특이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빅크런치입니다. 빅크런치 시나리오에서 우주의 마지막은 빅뱅의 역과정입니다. 수축하는 우주에서 은하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결국 충돌합니다. 배경 복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간 자체가 뜨거워집니다. 별들이 증발하고 원자가 분해되고 원자핵마저 쪼개집니다. 쿼크와 글루온의 플라즈마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에 도달합니다. 특이점에서 우리의 물리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모두 필요한 영역이지만 두 이론을 결합하는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특이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조차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더 극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 W가 -1보다 작아지면 암흑 에너지는 팬텀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이 됩니다. 팬텀 에너지의 밀도는 우주가 팽창해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 경우 가속이 점점 더 강해지다가 유한한 시간 안에 척도 인자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모든 구조가 은하에서 원재에 이르기까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것이 빅립이라고 불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빅립 시나리오에서 파국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팽창률이 점점 더 빨라지면서 먼저 은하단이 분해됩니다. 은하들 사이를 묶고 있는 중력이 팽창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은하 자체가 분해됩니다. 별들이 은하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빅립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행성계가 분해됩니다. 행성이 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별이 분해됩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행성이 분해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원자 자체가 분해됩니다. 전자가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가고 원자핵이 쪼개지고 쿼크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시공간 자체가 찢어집니다. 현재의 관측 데이터는 이 시나리오들 중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배제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시의 초기 결과는 W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암시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과 정도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야 하고 더 많은 교차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지식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책상 위에 3개의 폴더가 놓여 있습니다. 각 폴더에는 특이점을 피하는 서로 다른 접근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백에는 신중한 성을시로 메모가 적혀 있고 인용 목록이 이어집니다. 카메라는 그림보다 이 문서들에 머뭅니다. 이 장면은 이론 물리학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아이디어는 수식으로 표현되고 수식은 관측과 비교되고 불일치는 수정의 기회가 됩니다. 빅크런치 이후에 무엇이 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엄밀한 추론의 문제입니다. 내러티브에서는 크런치를 설정하고 그 이후의 재탄생을 묘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이후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전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빅크런치는 빅뱅처럼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에서 시공간 자체가 정의되지 않으며 이전과 이후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특이점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이점 정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펜로즈와 호킹이 증명한 이 정리들에 따르면 매우 일반적인 조건에서 특이점의 형성은 불가피합니다. 물질이 일정 밀도 이상으로 모이면 중력 붕괴가 일어나고 특이점이 생깁니다.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이 그 예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빅뱅 특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점에서 곡률이 무한대가 됩니다. 곡률은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곡률이 무한대라는 것은 시공간의 기하학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리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모두 무너집니다. 물리 법칙을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바운스 우주론입니다. 바운스 모형에서 우주는 수축 끝에 특이점에 도달하지 않고 다시 팽창으로 전환됩니다. 마치 공이 바닥에 닿았다가 튀어 오르는 것처럼 우주의 척도 인자가 최소값에 도달한 후
다시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간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시간의 개념도 유지됩니다. 크런치 이전의 정보가 바운스 이후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운스를 물리학적으로 구현하려면 추가적인 이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전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바운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가 극도로 높아지면 중력이 모든 것을 특이점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바운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극한 조건에서 중력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접근법은 수정된 중력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높은 곡률 영역에서 수정하면 특이점 형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이론에서는 공간 자체가 이상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 이산성은 극도로 작은 척도에서 나타나며 그 척도 이하로는 공간이 압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운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려는 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에서 공간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공간도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위의 크기는 플랑크 길이 정도로 약 10의 마이너스 35 제곱미터입니다. 이 척도에서 공간의 양자적 성질이 중요해집니다. 루프 양자 우주론에서 빅뱅 특이점은 빅 바운스로 대체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작아지다가 플랑크 밀도에 도달하면 튕겨서 다시 팽창합니다. 빅뱅 이전에 수축하는 우주가 있었고 바운스를 통해 현재의 팽창 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맞다면 빅 크런치 이후에도 비슷한 바운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스칼라장 모형입니다. 우주에 특별한 스칼라장이 존재하고 그 장이 특정 조건에서 반발력을 발휘한다면 바운스가 가능합니다. 에크피로틱 우주론과 순환 우주론은 이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이 모형들에서 우리 우주는 고차원 공간에 떠 있는 막이고 두 막의 충돌과 반발이 빅뱅과 빅크런치에 해당합니다. 에크피로틱 우주론은 끈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끈 이론에서 우리의 4차원 시공간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박혀 있는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막입니다. 두 브레인이 충돌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것이 빅뱅에 해당합니다. 충돌 후 브레인들은 다시 멀어지다가 궁극적으로 다시 가까워져 또 다른 충돌을 일으킵니다. 순환 우주론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빅뱅과 빅크런치가 무한히 반복된다고 제안합니다. 각 순환에서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하여 팽창하고 결국 수축하여 빅크런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크런치는 진정한 끝이 아니라 다음 순환의 빅뱅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형들은 관측적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운스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려면 그 바운스가 우리가 이미 측정한 것과 양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시, 요동, 스펙트럼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관측되는 온도 이방성은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의 흔적입니다. 이 요동의 통계적 특성, 특히 그 스펙트럼의 모양은 초기 우주의 물리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원시 요동 스펙트럼의 모양은 거의 척도 불변입니다. 즉, 모든 공간적 척도에서 요동의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이 특성은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요동이 증폭되어 거시적 밀도 요동이 되고 급격한 팽창이
모든 척도를 같은 방식으로 늘립니다. 표준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 스펙트럼을 잘 설명합니다. 거의 척도 불변인 스펙트럼이 예측되고 이것은 관측과 잘 맞습니다. 바운스 모형이 신뢰를 얻으려면 최소한 같은 수준의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바운스 모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관측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시 중력파도 중요한 검증 수단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원시 중력파를 예측합니다. 이 중력파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편광에 특징적인 패턴을 남깁니다. 비모드라고 불리는 이 패턴은 아직 확정적으로 관측되지 않았지만 활발하게 탐색되고 있습니다. 바운스 모형 중 일부는 인플레이션과 다른 중력파 스펙트럼을 예측합니다. 비모드 관측은 두 시나리오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환 우주론에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의 무한한 반복을 경험합니다. 각순환에서 우주는 빅뱅처럼 시작하고 팽창하고 결국 수축하여 크런치에 도달한 후 다시 바운스합니다. 이 그림은 철학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오직 영원한 변화만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엄격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엔트로피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닫힌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각 순환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면 연속적인 순환들은 점점 더 무질서해집니다. 무한한 과거에서 시작했다면 지금 우주의 엔트로피는 이미 최대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려면 엔트로피가 바운스를 통해 어떻게 재설정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엔트로피 역설은 순환 우주론의 핵심 난제입니다. 열역학의 관점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현재 최대 엔트로피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별들이 빛나고 구조가 형성되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아직 열역학적 평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한한 과거가 있었다면 왜 아직도 엔트로피가 낮은 것일까요? 일부 모형에서는 바운스 과정에서 우주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여 엔트로피 밀도가 감소한다고 제안합니다.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단위 부피당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각 순환마다 우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밀도는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과거 순환들은 현재 순환보다 훨씬 작았어야 합니다. 무한한 과거로 가면 순환의 크기가 0으로 수렴하는지 아니면 어떤 최소 크기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모형에서는 새로운 물리학이 엔트로피의 정의 자체를 바꾼다고 제안합니다. 양자 중력 효과가 극한 조건에서 정보를 보존하거나 재설정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아직 추측의 영역에 있으며 관측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자 중력의 효과는 플랑크 척도에서만 중요한데 이 척도는 현재 기술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우주가 정말로 닫힌 시스템인지를 의문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더 큰 다중 우주의 일부라면 엔트로피가 다른 우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는 바운스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이 생성되어 엔트로피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흥미롭지만 검증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진화 가능성은 이 논의의
실질적인 경첩입니다. 만약 대시와 후속 관측들이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확증한다면 우주의 장기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상수인 암흑 에너지는 영원한 가속 팽창을 의미합니다. 진화하는 암흑 에너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팽창이 멈추고 수축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는 가속이 더욱 강해져 빅립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퀸테센스라는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는 스칼라장입니다. 이 장은 느리게 변화하며 그 에너지 밀도와 상태 방정식은 시간에 따라 진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장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느린 시간 척도에서 적용합니다. 퀸테센스 모형에서 W는 -1에 가깝지만 정확히 -1은 아니며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K-에센스라는 더 일반적인 모형도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스칼라장의 운동 에너지 한기, 비표준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K-에센스는 퀸테센스보다 더 다양한 거동을 보일 수 있으며 팬텀 에너지처럼 W가 -1보다 작아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암흑 에너지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대신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분석 결과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위성은 2023년에 발사되어 약한 중력 렌즈 효과와 은하 군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2025년에 관측을 시작할 예정이며 전례 없는 규모의 하늘 탐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대한 제약을 점차 강화할 것입니다. 유클리드 위성은 약 15억 개 은하의 모양과 적색 편의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약한 렌즈 효과와 바리온 음향 진동을 분석하여 암흑 에너지와 물질 분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유클리드의 정밀도는 기존 측정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대시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칠레에 건설 중인 지상 망원경입니다. 직경 8.4m의 반사경과 32억 화소의 카메라를 갖추고 있어 하룻밤에 전체 남방우 하늘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같은 하늘을 반복 관측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합니다. 초신성 탐지, 소행성 추적, 그리고 약한 렌즈 효과 측정이 주요 목표입니다. 과학 기자들과 기관 홍보 담당자들은 이 복잡한 작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언어 선택은 중요합니다. 힌트, 암시, 증거, 확증, 이 단어들은 서로 다른 신뢰 수준을 나타냅니다. 책임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이 구별을 유지합니다. 연구가 진행 중일 때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낳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만 말하는 것도 과학의 진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주론 연구의 더 넓은 맥락에서 빅 크런치 논의는 하나의 특정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미래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습니다. 열적 죽음, 빅립, 진공 붕괴 등. 이 시나리오들 각각은 서로 다른 물리학적 가정에 기반하며 서로 다른 관측적 결과를 예측합니다. 어느 것이 실현될지는 궁극적으로 우주 자체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관측하고 측정하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공 붕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말입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현재 우주의 진공 상태가 진짜 최저 에너지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에너지의 진짜 진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거짓 진공은 불안정합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진짜 진공으로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양자 입자가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진공 붕괴는 이 터널링의 우주론적 버전입니다. 거짓 진공이 진짜 진공으로 터널링하면 그 지점에서 진짜 진공의 거품이 형성됩니다. 이 전이는 거품처럼 시작합니다. 진짜 진공의 작은 영역이 형성되고 이 거품은 빛의 속도로 팽창합니다. 거품 안에서는 물리 법칙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자의 구조가 바뀌고 화학이 바뀌고 생명은 불가능해집니다. 거품이 팽창하면서 모든 것을 삼킵니다. 이 과정은 경고 없이 일어나고 피할 수 없습니다. 거품벽은 빛의 속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품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소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공 붕괴는 가장 갑작스러운 종말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우리의 거짓 진공은 최소한 138억 년 동안 안정해 왔습니다. 이것은 거짓 진공의 수명이 매우 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영원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역학에서 확률이 0이 아니라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 사건은 일어납니다. 진공의 안정성은 힉스장의 성질에 의존합니다. 표준 모형에서 힉스장의 포텐셜 형태는 힉스 보손과 톱 쿼크의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측정된 값들은 진공이 준안정, 즉 불안정하지만 매우 긴 수명을 가진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측정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진공이 완전히 안정한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열적 죽음이 완료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빅립이 일어나려면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현재 이해와 달라야 합니다. 빅크런치가 일어나려면 암흑 에너지가 진화하여 반발력을 잃어야 합니다. 진공 붕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확률이 너무 낮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의 관점에서 이 시나리오들 중 어느 것도 당장의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양은 약 50억 년 후에 적색 거성이 되어 지구를 삼킬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훨씬 더 가까운 종말입니다. 물론 50억 년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인류가 어떻게 진화할지 또는 다른 지적 존재들이 어떻게 우주를 탐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양의 진화는 잘 이해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양은 주계열성으로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약 50억 년 후 수소가 고갈되면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층은 팽창합니다.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되어 현재 반지름에 약 200배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수성과 금성은 확실히 삼켜지고 지구도 아마 삼켜지거나 최소한 거주 불가능해집니다. 적색 거성 단계 이후 태양은 외층을 방출하여 행성상 선군을 형성하고 중심부는 백색 과해성으로 남습니다. 이 백색 과해성은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습니다. 태양의 최종 운명은 우주의 종말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결정됩니다. 우주론 연구의 가치는 실용적인 이익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운명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 호기심의 가장 순수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과학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인류를 사로잡았습니다. 과학은 이 질문들에 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관측과 수학과 검증에 기반한 방법을. 고대 문명들은 우주의 기원과 종말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순환적 시간관을 가진 문화에서는 창조와 파괴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선형적 시간관을 가진 문화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우주론은 이러한 기관들 중 일부가 물리적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열적 죽음 시나리오는 우주에 끝이 있다고. 하지만 그 끝이 극적인 파국이 아니라 서서히 세우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환 우주론은 창조와 파괴의 무한한 반복을 제안합니다. 이 시나리오들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명확히 하고 답을 찾을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연구실에서 데이터 파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수백만 개의 은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적색 편의를 추출합니다. 통계 알고리즘이 바리온 음향 진동의 신호를 찾습니다. 결과는 그래프와 표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작업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구축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현대 우주론의 핵심 기술입니다. 관측 자료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람이 수동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계적 방법이 신호와 잡음을 분리합니다. 기계학습 기법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체계적 오차를 파악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수행하지만 과학적 판단은 사람이 내립니다. 대시의 다음 데이터 릴리스는 더 많은 천체를 포함할 것입니다. 유클리드 위성의 데이터가 분석에 추가될 것입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가 가동되면 하늘의 더 넓은 영역이 더 깊은 한계까지 탐사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대한 제약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5년은 우주론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오래된 가정들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람다 CD의 모형은 여전히 표준이지만 그 가장자리에서 긴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블 긴장, 아스팔트 긴장, 그리고 이제 암흑 에너지 진화의 암시까지. 이 긴장들이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인지 아니면 측정의 미묘한 오류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에스팔트 긴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초기 우주와 후기 우주 측정 사이의 시그마, 에이트 값의 불일치입니다. 플랑크에서 추론된 값과 약한 렌즈 효과에서 직접 측정된 값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실제인지 아니면 측정 방법의 문제인지는 활발한 연구 주제입니다. 과학에서 불확실성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신뢰를 높여줍니다. 대시 연구진이 자신들의 결과를 힌트라고 부를 때 그것은 그들이 데이터를 과대 해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좋은 과학의 언어입니다. 우주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아직 없습니다. 빅 크런치가 일어날지, 열적 죽음이 올지, 빅 립이 모든 것을 찢어 놓을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더 많은 관측, 더 정밀한 측정, 더 깊은 이론적 이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모른다고 해서 질문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탐구가 계속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빛납니다. 그 빛은 과거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우주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미래를 추론할 때 우리는 우주의 운명에 참여합니다. 작은 존재인 우리가 이토록 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망원경 돔이 닫히고 관측자들은 밤새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내일 밤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한 관측이 다른 관측에 더해지고 지식이 점진적으로 쌓입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관측소의 하루는 밤에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 돔이 열리고 망원경이 하늘을 향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 수천 개의 천체가 관측됩니다. 새벽이 오면 돔이 닫히고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전송됩니다. 낮 동안 장비가 점검되고 밤에 관측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순환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됩니다. 한 세대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 세대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은 개인의 수명을 넘어서는 집단적 노력입니다. 빅크런치가 오든 열적 죽음이 오든 그것은 아득히 먼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 이해하려는 존재, 우주를 탐험하는 존재입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새으며 들고 있습니다. 별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하늘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밝은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주는 거기에 있습니다.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갑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연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합니다. 몇 시간 후 깨어나면 밤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결과를 논의할 것입니다. 오후에는 논문을 쓰거나 세미나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관측소로 향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자의 일상입니다. 극적인 유레카의 순간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한 작업에 소비됩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계산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지식의 혁명을 이룹니다. 우리의 탐구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의 여정은 끝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의 관측, 내년의 분석, 다음 세대의 발견. 이 모든 것이 이어져서 결국 우주의 운명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낼 것입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우주는 기다려줄 것입니다. 빛은 계속 여행하고 있고 데이터는 축적되고 있고 질문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잠드는 밤,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이해를 넓혀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빅크런치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탐구가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밤, 별빛 아래에서 우주는 자신의 비밀을 조금씩 드러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관측하는 이들에게 우주는 천천히 응답합니다. 그 응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2025년의 우주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시의 데이터가 분석되고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힌트들이 나타나고 그 힌트들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없지만 방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은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극적인 선언이 아니라 작은 측정 값들의 느린 수렴으로. 그것이 과학의 방식이고 그것이 우주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들은 빛나고 있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는 수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밤 우리는 그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주론의 아름다움은 그 규모에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들을 다루면서도 가장 작은 측정들에 의존합니다. 초신성의 밝기, 은하들 사이의 거리, 복사의 온도. 이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우주 전체의 역사와 미래를 그려냅니다. 이제 정말로 눈을 감을 시간입니다. 오늘 밤의 여정은 길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에서 시작하여 암흑 에너지의 수수께끼를 거쳐 빅크런치의 가능성까지. 그리고 그 너머 크런치 이후에 무엇이 올 수 있는지까지. 이 모든 것이 확정된 지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흥미롭습니다. 질문이 열려 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과학의 기쁨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에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밤하늘은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각각의 별이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느리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오늘 밤 우리가 탐구한 질문들은 큰 질문들입니다. 우주의 운명, 시간의 끝, 존재의 의미.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제 쉬세요. 우주는 내일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별들은 계속 빛나고 은하들은 계속 회전하고 시공간은 계속 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주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제 눈을 감고 별빛 아래에서 쉬세요. 우주는 광활합니다. 시간은 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밤, 이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공유하고, 경이로움을 공유하고, 탐구의 기쁨을 공유합니다. 빅크런치가 오든 오지 않든, 우주의 미래가 어떻든,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행성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신비는 끝이 없고 탐구할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빛 아래에서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우주는 기다려줄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하룻밤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 우리는 전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론의 선물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작은 점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제 눈을 감으세요. 별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우주의 고요함이 여러분을 품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의 탐구는 끝났지만 꿈속에서도 우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광활한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경의로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에,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빛나고 우주는 계속됩니다. 우리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 다음 달, 다음 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이해를 넓혀가면서. 하지만 오늘 밤은 쉬세요. 충분히 멀리 여행했습니다. 우주의 끝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제 돌아와서 잠시 쉬세요. 별빛이 여러분의 꿈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팽창하거나 어쩌면 언젠가는 수축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쓰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독자이자 작은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의 여정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는 함께 경이로워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빛 아래에서, 고요한 밤 속에서 편안히 쉬세요. 우주가 여러분을 품어줄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잘 자요. 편안한 꿈 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